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여당에서도 요구했던 사과 대신에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나마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한 대독 담화에 그쳤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세월호 집회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미국과의 합의하에 일본이 전범국이 아닌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4월 28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 자신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쓴 대독 담화였습니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례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권현주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오늘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자신의 측근 비리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가 연루됐건 간에 부패에 대해선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부패를 척결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자신의 측근뿐만이 아니라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으로 검찰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 합의하에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4.19 재보궐선거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사태를 조기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입장 표명이 늦어질 경우 재보궐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진실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의 2차례 사면이 법치를 훼손하고 경제도 어지럽힌다면서 결국 있어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의 원인을 2차례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참여정부와 야권으로 화살을 돌린 겁니다. 더불어 참여정부에 무슨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탁을 한 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 입장에선 그다지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옵니다. 예, 대통령이 여당 측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셈인데요. 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야당은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 언급에 대해 대통령마저 물타기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직접 장면 보시겠습니다. 생뚱맞은 사면 관련 발언에서 물타기를 넘어 수사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검찰 총수의 대우를 보는 듯합니다. 검찰 수사 지켜보고 특검하자는 말에서는 증거인멸 시간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까지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은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통령마저도 물타기에 나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사는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발휘하는 통치 수단이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이나 물증을 가지고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물타기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문 대표는 오늘 성남 중원구 유세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유감을 말했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말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완종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에서 상설특검법에 의한 기존의 그 특검이 아니라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그 특검법을 공식 발의했다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오늘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 측근 8명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경남 기업이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하도록 하고 파견검사는 15명, 특별수사관은 45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간은 기본 90일로 하되 2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즉 특검 규모나 수사기간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확대된 내용입니다.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전병헌 대책위원장은 특검법 제출에 앞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검찰 수사 진행 과정도 좀 짚어보죠. 일각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소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홍 지사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중반 이후 성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그 이후 이완구 전 총리를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현직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전 총리가 어제 퇴임을 한 데다가 내일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승패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강도가 달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소집이 됐죠, 안행위가. 경찰이 CCTV를 이용해서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집회를 통제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서울경찰청장이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집회를 통제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다며 집회 관리도 교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경 CCTV 운영 규칙에는 교통정보라 하면 전상적인 정보도 있지만은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유보 정보도 교통정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의 관리와 교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CCTV를 통해서 집회 시위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즉 교통의 관리와 직결되고 있다. 자, 그게요. 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경찰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 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청장이 이를 보면서 집회 현장을 대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이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집회 현장을 둘러싼 경찰 차벽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는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 차벽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경찰 차벽이 불법 행위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특히 경찰 차벽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 청장은 다가오는 노동절, 그러니까 5월 1일에도 여건이 충족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나 불법에 대해선 차벽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의 위압적인 차벽이 없다면 충돌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불법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장관급 예우를 받아야 되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이 이틀째 광화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장관급 인사가, 그러니까 특조위원장이 농성까지 선택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 사무실에서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왜냐면 사무실에서 지금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달리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호소를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 대통령께 잘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좀 모습을 좀 이렇게나마 보여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 1일까지. 네,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사무실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일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 같은데 그렇다면 특조위 측이 강조하고 있는 정부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네, 이석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을 따르게 되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이석태 위원장 스스로 허수아비 특조위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해수부가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특히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다른 한은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정부 조사 결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로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 시행령대로 세월호 특조위가 운용될 경우 특조위의 공정성과 조사 활동이 처음부터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해수부는 논란이 일자 문제가 되는 직제에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애초에 없던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해수부가 갑자기 만들었다며 해당 직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특조위원들은 일단 오는 30일까지, 그러니까 예정된 이 30일에 일정된 차관급 회의에서 시행령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에 농성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지난번 유가족과 함께하기로 한 토론회에 불참했던 정부 여당 측이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제1회 국가해양안전포럼이 열렸습니다. 해양재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목의 행사였는데요. 이 자리엔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작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하면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정부와 여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 겁니다. 세월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 한 명도 불러놓지 않고서 정부와 여당, 해당 관계자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1차 국가해양안전포럼이 관제 토론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실 포럼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불참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토론회를 열 거면 왜 진작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버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편 오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았다고 하던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는지 좀 상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 15명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만 징역 36년을 선고한 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특히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 조치 없이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는 점을 들어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 등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뒤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본교 광장 조명탑에서 오늘로 8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조계종단이 총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종단과 학교 측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김의옥 전 총장하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정년 이사장을 불러서 이번에 스님 총장이 했으면 좋겠다. 좀 뭐 물러나라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하고 있는 일면 스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승 총무원장이랑 같은 뜻을 보이면서 어떤 종단에서 본교 총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개입을 한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결국엔 동문들,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다 할 거 없이 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되니까 이사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둘로 갈리면서 총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뽑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가 2월 초부터 이 사퇴하지 않은 보광 스님 그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 논문 표절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 학교 내에서 이제 연구윤리 질신성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꾸려져서 보광 스님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 그 논문을 검사를 했고 두 편이 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걸로 판정이 됐고 나머지 한 16편 정도가 심하거나 약한 자기 중복 게재 형식으로 돼서
결국엔 논문 표절이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종단 내 그 파벌 싸움에 이 학교가 이용당하는 거라고 좀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기관들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정파의 어떤 그 파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과정에서 이제 몇몇 이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뭐 일면 이사 같은 경우는 뭐 탱화 절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스님은 뭐 러브호텔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결국 그 권승들, 그러니까 쉽게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 스님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사실 이 지난 5개월간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딱 이것만 보면 굉장히 거부감 느끼실 거고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되게 쟤 왜 저래,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이제 여러 유인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알리는 선전 작업들을 좀 지난 5개월간의 과정들을 잘 함축적으로 담아서 학우들의 이해를 좀 높이려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저는 뭐 욕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잘 알려내지 못한 게 오히려 잘못이지. 근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이런 생활들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고 내 자신의 어떤 내용으로 혹은 내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거는 이 총장 선거를 원천적으로 재실시하기만 하면 일단 내려갈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내려갈 거고, 그게 아니면 저는 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5월 2일 날 총장 선임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타깝죠. 이렇게까지 해도 교수님들도 단식을 하는 판국에 어쩌다가 이 학교,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기업처럼 권한을 가진 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로 바뀌었는지 참 안타깝고, 그래도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이 올바른 게 뭔지 아는 순간 행동할 거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5월 2일 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굳건히 버티면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28일) 오늘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기업책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합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1993년 과적 과승한 채로 출항하다가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 해리호 침몰 사고. 당시 선사였던 서해 해리의 상무 2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는 하청업체와 건축사, 리조트 임직원 등만 처벌받았고, 시공사인 코오롱 건설 관계자와 리조트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마우나 리조트가 코오롱의 계열사인데 코오롱 측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책임을 진 산업재해 사고도 마찬가지로 현장 중간관리자만 처벌받고 그마저도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2013년 대림산업의 여수산업단지 폭발 사고로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10명이 사망했을 때도 책임자는 해당 공장장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소유주인 유병헌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에게 횡령과 배임죄 등을 적용했을 뿐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처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양환경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기업의 책임을 독자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이른바 기업책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회사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기업은 벌금형 처벌에만 그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은 뒤로 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안전행위를 소홀히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이잖아요. 그 원인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벌금형 뭐 몇백만 원, 뭐 기껏해야 1,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기업의 이런 그 이윤 추구의 이런 탐욕을 억제할 수 있겠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철도와 선박 등의 시설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과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책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5년 최악의 살인 노동자 기업을 꼽았습니다. 최악의 시민살인 기업은 청해진 해운, 최악의 노동자 산재 기업으로는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이 잇따랐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사실상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어제 미일 양국이 이러한 내용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는데요. 18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두고 입장이 배제됐다, 아니다, 반영된 것이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일이 합의한 방위협력 지침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전쟁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과 함께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지침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구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서 처음 정해졌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할 때만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후 북한 핵개발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이 지침을 개정해서 일본 주변 지역으로 군사적 대응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이 활동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대응 영역을 확장시켜 왔는데요. 이런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어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 나가타니 겐 방위상의 2+2 회의 후에 발표됐습니다. 네,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지지 못한 것, 사실상 군 주권이 좀 제한을 받았던 게 전범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약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우파는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길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미국과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더더욱 중요했는데요. 일본은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헌법 해석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구조는 일본이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 이 헌법을 명백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1968년 방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된 평화헌법이 1981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는 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다가 결국 자위권 행사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계속 시도해 왔는데요. 이번 방위협력 지침에 언급된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는 문구는 중국의 부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에 자위대는 섬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이 자위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섬 탈환 작전 같은 걸 보면 중국과 일본이 분쟁하고 있는 생가쿠 열도를 겨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영토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될 때 이미 한반도는 주변 지역의 군사적 대응 범위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전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이번 지침에 사전 동의가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명시되어 있긴 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나오는 제3국이 우리나라를 지칭하기 때문에 의사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의사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 거고 지금까지 요구를 해온 만큼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까? 네, 요구해온 것은 여기에다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걸 아예 명기하길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베 총리가 현재 방미 중이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 다녔다. 이런 비판이 있죠. 네, 피해 다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미국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군 위안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연장 밖에서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베 총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지만 아베 총리가 뒷문으로 출입을 해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할머니는 한나라의 총리답게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 몰래 들어가느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이 사례와 관련해서 뒷문 역사의식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봄 들판에 다투어 올라오는 키 작은 풀잎이며 산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온갖 나무들의 새잎이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힘껏 일하고 삽니다. 힘 있는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땀 흘리지 않고 수금하는 못난 사람들의 주태는 그래서 못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어리석은 존재 어디에 꽃처럼 밝고 아름다운 구석이 있을까요? 행여라도 불안당의 무의 도식을 부러워하지는 마시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는 사과도 없고 인정도 없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한 브리핑에서 아베 정부를 박근혜 정부로 위안부 문제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바꿔봤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성완종 리스트와 불법 대선 자금 여부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별건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데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뒷문만 고집해서는 새로운 정치와 멀어질 뿐입니다. 4월 28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